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알코올 문제연구소 소장이신 우리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중독 단상 이전에 공동 의존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 의존의 5가지 중심적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공동 의존에 대해서는 개념은 앞에서 보셔서 알겠고,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중독 단상 이전의 회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시고요. 오늘은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5가지 중심적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의존의 5가지 중심적 증상들입니다. 먼저 공동 의존에 대해서 다시 알아봅시다. 중독자가 의존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이 만성이 되면 알코올에도 생활에도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를 부정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병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술이 취해서는 전두엽의 심피질이 마비되어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알코올 의존이란 취기가 사라지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체내에 알코올을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식주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에 무력해지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 자신이 마시는 술까지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의존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병들어 환자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여럿이 70 넘어가 40대 막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형제는 많으나 모두 막내를 배척을 합니다. 취하면 찾아와 행패요. 수시로 강요하는 것이 술값입니다. 무전 취식으로 술값과 벌금으로 물어주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형제들은 외부 전화에 노이로제 증상까지 보입니다. 또 막내가 취중의 욕설이나 술값 요구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내를 어느 형제가 반기겠습니까? 할 수 없이 노모가 막내 아들의 부양을 맡습니다. 형제들은 그 자식 죽은 것으로 알고 금주 기도원에 평생 처박아 놓고 자기들과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넉넉히 주는 용돈으로 노후를 즐기라는 간청도 부리칩니다. 나마저 그 자식을 버리면 그 자식은 무슨 꼴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며 노모는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그 자식이 죽을 것만 같아 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런 삶에서 야릇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며 나아가 그런 비정상적인 돌봄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아내나 남편은 중독자인 배우자를 돌보는데 삶의 의의를 찾습니다. 나니까 결혼 주정뱅이와 같이 살지 어느 누가 같이 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 희생의 고귀함과 일종의 야릇한 자기 만족의 자긍심까지 엿보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중독자와의 삶에서 공동의존자는 어느 사이에 중독자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중독자와 이혼을 하고 재혼할 경우 다른 중독자와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배우자의 술 문제에 큰 고통을 받고 술이라면 즐거울 할 만도 한데 또 그런 사람과 결합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중독자와 가족은 서로 의존합니다. 이것이 공동의존입니다. 이제 그 증상을 알아봅시다. 첫째, 적절한 정도의 자기 존중감 표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로움과 귀중함을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연인, 부모 또는 친구들로부터 거부되더라도 얼마나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은 분노나 공포 그리고 상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더라도
근본적인 자기 존중감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공동의존자는 극단적인 두 가지 이유로 나타냅니다. 그 하나는 자존심이 매우 낮거나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자신이 남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혼자 자녀를 기르고 가사는 물론 가정 경제까지 책임지는 순교자적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들을 비하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극단적인 경우는 관상되거나 거만한 자입니다. 즉 자신이 남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적 경계를 형성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지켜야 할 경계가 존재합니다. 경계 체계는 상징적이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경계는 신체적이고 성적인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우리 내적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보호해주고 기능적으로 유지시킵니다. 경계가 없는 공동의존자는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계도 인정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경계가 없는 공동의존자는 다른 사람의 경계에 대한 인식도 없으며 따라서 타인의 경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견고한 경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감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동의존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현실감이란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우리는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셋째, 사고, 생각면에서 주어진 정보를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넷째,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면에서 우리 정서들을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공동의존자는 이 세 가지 분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체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거나 어떻게 자신의 몸이 작용하는가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생각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고 만일 그것을 알더라도 그러한 사고를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부여합니다. 느낌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도한 감정을 느낍니다. 행동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식한다 하더라도 행동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